네, 시청자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11월 27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해가 안 뜬 것도 있고 흐리고요. 오늘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몇 도죠? 6도? 6도, 예, 눈이 잘 안 보여서 6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정례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건데요. 자,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동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4회 연속 금리 동결이 되겠네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낮에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문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원내대표가 표결 방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당직이 없는 의원이 내란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을 통째로 없앴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을 봐준다는 것은 뭐 대마불사에 젖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 정서가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이런 국민의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신문은 아닌데요.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른바 홍장원 CCTV 검증론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와, 조은석 특검 정말 샅샅이 뒤지네요. 네. 이 주장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국민의힘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인데요. 특검은 성일종 의원이 발언하기 직전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태용 원장, 홍장원과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이죠. 조태용 원장도 탄핵 심판에서 성일종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조태용에게 정보를 얻어서 영감을 얻어서 성일종이 홍장원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 CCTV가 반출되기 전부터 조태용 당시 원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장원 전 차장은 국회에 제출된 CCTV가 시차와 편집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반박했고 여러모로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을 오늘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미 구속됐는데요. 오늘 기소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 AI가 자동 생성한 전자책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품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은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 출판사의 전자책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아시죠? 설국. 이것을 눈국으로 번역하거나 문맥과 맞지 않는 삐라라는 단어를 넣는 등 기본적인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신라 발음을 잘못 설명하는 등 기초 국어 문법까지 틀린 책도 청소년용 시리즈로 1000여 권 가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칸트 저작을 번역하면서 원전을 엉뚱하게 표기하거나 철학 개념을 뒤섞는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AI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AI가 이게 정확무호하진 않거든요. 네. 자, 출판계의 전통적 교정 감수 과정 없이 양산된 AI 도서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대학 도서관이 걸러낼 기준도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 표기 의무화, 도서관의 검증 시스템, 즉 큐레이터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에서도 AI 생성물의 도서관 유입을 경계하는 등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이어지니까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논란이 커지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동원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틀, 즉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차 협의체를 꾸려서 외환수급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해서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체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수출기업, 증권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필요할 때에는 세제 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어요.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와 최근 한미 합의로 대응할 여지가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한 채 국민연금까지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견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크를 어제 시동을 걸어라에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방송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보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 의제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서울의 50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진수 씨는 80대 어머니가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바람에 정부의 24시간 1:1 돌봄 서비스를 선정받고도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목표 정원 30명 중에 16명만 이용 중이고 대기자는 1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해서 올해 목표 2,340명 중에 실제 이용자는 900명에 그칩니다. 돌봄 종사자는 1,300여 명에 불과하고 도전 행동, 대응 난도와 위험성, 낮은 임금,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일부 부모는 2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안내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무 환경 개선, 임금 현실화, 전문 인력 확보 등 획기적인 보상 없이는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제도 초창기지만 이용층의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프라, 인력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따가 송기섭 진천군수를 모시는데요. 여기가 돌봄 사업으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새 8만 명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62만 9천 명에게 5조 3천억 원이 고지됐고 특히 주택분 과세 인원이 54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상반기부터 다시 오르면서 공시 가격도 상승한 영향인데요. 그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났던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다시 과세권에 들어온 사례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만 7.5% 가까이 뛰었고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세, 공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반영하는 종부세 특성상 과세 대상과 세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해야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신문기사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우주선 발사가 성공했죠. 자, 관련한 뉴스를 포함해서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4차 발사. 발사 통제동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그제야 안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뒤 정해진 비행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발사 2분여 만에 1단 분리에 성공했고 곧이어 위성을 감싸고 있는 보호덮개와 2단 로켓까지 깔끔하게 분리했습니다. 목표 궤도인 고도 600km에 진입한 누리호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까지 정확하게 사출했습니다. 이륙부터 비행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18분.
위성 분리까지 마친 누리호는 첫 새벽 발사라는 도전을 단숨에 성공시켰습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특검팀은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45년 전 내란 관련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방청권 없이 재판에 들어왔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유튜브에 나가선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결정 등에 반발해 집단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사법 모독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당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시기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엔 김혜경, 김정숙 여사 사건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수사들은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체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일단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문의나 청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